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3년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개인 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던 날 김건희 씨가 직접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통화 상대는 당시 대통령실 실세였던 주진우 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습니다. 모두 검사 출신이죠. 최은순 씨가 구속되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연달아 이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통령실 핵심 비서관들이 김건희 씨 일가의 개인 비리 재판에 동원됐다는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윤상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21일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항소심 재판 선고.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결과는 징역 1년, 법정 구속이었습니다. 구치소로 들어가게 된 최 씨는 하나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며 소동을 일으키다 법정에서 쓰러졌습니다. 이날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이 아니라며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전역은 분주했습니다. 선고 약 1시간 뒤 김건희 씨는 어머니의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통화가 끝날 무렵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과 통화를 합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 사이 이번엔 김건희 씨가 주진우 전 비서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 김진우 씨와의 통화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통화가 끝난 주 전 비서관과 다시 통화를 합니다.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한 뒤 곧바로 김진우 씨에게 전화를 건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하루 김진우 씨와 모두 6차례 27분 넘게 통화를 했는데 사이사이에 꼭 이 두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건희 씨 역시 이날 저녁 먼저 전화를 걸어 주진우 전 비서관과는 2분 가까이, 이시원 전 비서관과는 4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검사 출신의 실세 비서관들로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VIP 경로설에도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손수위 조사 잘 받겠습니다. 주 전 비서관은 02-800-7070으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오기 11분 전 같은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그 7070 관련돼서 그 여기서 이종섭 장관도 얘기하면 안 돼요. 인정을 네. 했는데 저는 그 사건과 무관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통화 불과 9분 뒤 주 의원이 김건희 씨와 통화한 기록도 김 씨 통화 내역에서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처가와 소통을 하면서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비서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통화를 했다는 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 운영을 지원해야 할 최측근 비서관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모두 통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인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직원들뿐 아니라 군사 비밀시설까지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고가의 장신구를 건네며 인사청탁을 했다고 자수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지난해 삼청동 안가에서 김건희 씨를 2차례 만났다고 밝힌 건데요. 김 씨는 위로를 얻고 싶다며 이 회장을 불렀다고 합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호처가 철통 보안을 유지하며 외부로 공개되면 안 되는 대통령의 일정을 위해 쓰이는 삼청동 안전가옥.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귀금속 3종을 건넸다고 고백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지난해 이 안가에서 김 여사를 2차례 만났다고도 자수서에 실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맞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 목적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고가 귀금속 3종을 건넸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후 2023년 8월엔 김 여사와 이 회장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추천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된 박성근 전 검사가 22대 총선 출마 의지를 굳혔다는 보도가 나온 뒤입니다. 이후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후인 2023년 12월 말에서 지난해 초 이 회장에게 반클리프 목걸이를 돌려준 걸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이뤄졌다는 안가 회동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회장이 목걸이를 돌려받은 이후에도 김 여사와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왔다는 뜻이 됩니다. 이 회장은 김 여사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다는 취지로 자신을 불러 안가에 방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리에서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추후 논란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안가는 군사 및 공무상 비밀시설로 영부인이 민간 기업인을 만나는데 비밀시설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가는 내란 사태 다음 날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등 법조 4인방이 모여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합니다. 김 여사 측은 안가 회동 의혹에 대해 언론에 알릴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는 오늘 구속 이후 두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도 같은 시간에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연결하겠습니다. 자, 유서영 기자. 김건희 씨가 지난번 조사 땐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는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까? 네, 김건희 씨는 오늘 먼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10시 정각에 시작한 오전 조사는 약 1시간 40분가량 이어졌는데요. 자신은 관련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짧게 말한 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간간히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정도의 답변을 하고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점심 겸 휴식 시간이 지나고 낮 2시 반쯤부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김 씨가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를 하면서 약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특검이 통보한 다음 출석 일정은 모레 오전입니다. 다만 김 씨 변호인은 김 여사가 사흘 동안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 쉬고 바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집사 김혜성 씨까지 한꺼번에 출석한 게 눈에 띄네요. 네, 특검에서 김건희 씨와 전성배 씨, 김혜성 씨를 같은 날, 그것도 같은 시간에 부르면서 대질 신문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특검 관계자는 시간이 겹친 건 우연히 일치이고 대질을 계획한 바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 씨와 김혜성 씨 모두 김건희 씨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른다, 관련이 없다는 증언을 받기보단 기초적인 사실관계 규명에 주력하는 걸로 보입니다. 무속인 전성배 씨의 핵심 의혹은 전 씨가 YTN 인수 등 통일교의 현안 청탁을 위한 선물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해 주었는지 여부입니다. 오늘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넨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이죠. 전 씨는 단초 검찰에선 해당 고가품들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해왔습니다. 구속된 김혜성 씨에 대해서도 특검은 그가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184억가량의 보험성, 대가성 투자를 이끌어냈는지 조사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의 요양병원 등 김 씨 일가의 일을 도와온 경위에 대해서도 면담 형식으로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지난달 나왔죠. 여기에 오늘은 시민 12,000여 명이 김건희 씨에게도 함께 계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2,225명의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계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일으킨 동기에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목적이 있었고 김건희 씨도 계엄 과정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액수는 1인당 10만 원씩, 총액은 12억 원대입니다. 1, 2, 3 불법 비상계엄의 실질적 동기가 되었던 김건희 리스크, 그 특검을 덮기 위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었다고 언론 보도에 관련 증거와 함께 나오고 있고, 비상계엄 선포 직전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고 있었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반대 입장에서 선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삼청동 안가에서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진술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12,000명가량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소송 참여자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와 계엄 선포의 연관성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온 적이 없어서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첫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시민 104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는 항소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은 오늘도 재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5번 연속으로 피고인은 안 나왔지만 오늘도 법정에선 내란 혐의를 입증할 실무 군인들의 증언이 이어졌는데요.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어김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5번째 출석 거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건강 문제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향후에도 계속 안 나오시는 건 맞는 건가요? 건강 회복되면 나오실 겁니다.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었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4번 연속 불출석한 지난 11일 10차 재판부터 불출석으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고지하며 궐석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없이 열린 오늘 공판에는 계엄 선포 당일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의 관용차를 운전한 이민수 중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중사는 총을 쏘더라도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계속하라는 등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같은 관용차에 타고 있던 이 전 사령관의 부관 오상배 대위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며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지시 혐의 등에 대한 재판도 시작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기록을 다 받지 못했고 변호사 선임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결국 2번째 형사재판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통일교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신도 명단과 특정 시기에 당원 명부를 대조하려는 특검을 계속 막아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의를 하겠다며 특검 사무실과 법원 앞으로 몰려갔는데요. 김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 부활한 탄압, 정치후보 압수수색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도 중앙당사도 아닌 이곳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통일교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지난 13일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며 추가 압수수색 시도를 막겠다고 맞섰습니다.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민주적 정당에 대한 말살기도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역사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이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으로도 장소를 옮겨 의원총회를 이어갔습니다.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열차표 끊어주듯이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법원은 더 경악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발하는 건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에 명부 유출로 당원들까지 이탈하면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걸로 보입니다. 대치 15시간 만에 빈손으로 돌아갔던 특검팀은 자신들이 확보한 통일교인 100만 명의 명단과 당원 명부를 대조할 수 있게 해달라며 다시 국회에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수사관 1명과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엔지니어들 2분이 오셨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설명을 듣고 협의하는. 특검은 의혹을 확인하려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당원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추가 압수수색을 대비하기 위해 집무실을 당사로 옮기고 철야 대기까지 하기로 결정하면서 영장이 만료되는 20일까지 충돌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3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당시 대통령실에서 사과문까지 준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낸 뒤 사과문이 반박문으로 바뀌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둘러싼 또 하나의 VIP 경로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특검의 수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인사한 직후 비속어를 사용해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촉발시켰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발언 16시간이 지난 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권은 외교부를 동원해 MBC에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의힘과 극우단체들은 MBC 기자와 경영진을 형사 고발하는 등 정권 차원의 전방위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초 대통령실이 사과문을 작성했다가 당시 홍보수석이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겪은 뒤 사과문이 반박문으로 바뀐 정황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나서 바이든 날리면 사태에 대한 특검의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이어진 VIP 경로의 시발점이 바로 바이든 날리면 사태였다는 겁니다. 특검은 정권 초기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과 국정농단의 시작의 상징적 사건이었던 바이든 날리면의 VIP 경로와 공영방송 MBC에 대한 탄압의 실체를 반드시 철저히 밝혀내 주길 바랍니다. 이제 보니 윤석열 정권에서 발생한 기묘한 일들은 전부 그 경로 탓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이든 날리면이란 희대의 사건에 윤석열 등의 직권 남용은 없었는지 수사를 통해서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진보당도 특검의 진상규명과 윤석열의 공식 사과, 그리고 MBC 기자들에 대한 수사 무혐의 종결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발생 3년 만에 VIP 경로설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표현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발언을 놓고 독립운동 폄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 관장은 취임 직후부터 역사관과 관련해 계속해서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궤변이 역겹다며 김형석 관장의 파면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기념사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를 얻은 선물입니다. 여당은 김 관장의 사퇴를 연일 강하게 압박하며 독립의 역사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망언은 참담합니다. 역사와 독립 정신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인 파면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김형석 이자의 궤변을 듣다 보면 역겨워집니다. 앞서 김 관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광복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유공자 단체에서는 교묘한 말장난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다양한 해석이라는 이 말이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면에는 실제로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작년 8월에 임명된 김형석 관장의 임기가 아직 2년가량 남아있는 만큼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직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도 많은 독립유공자들이 발언에 상처를 입었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스스로 거취 문제를 정리해달라는 뜻을 에둘러 내비쳤습니다. 국민적인 의견 혹은 여러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형석 관장이 좀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에게 맞추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일주일, 한일 정상회담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들은 무엇 하나 쉽지 않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관세 협상 결과를 구체화해야 하고
안보 분야에선 미국의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을 유연화하자는 동맹 현대화, 국방비 인상 등 미국의 요구와 우리의 현실 사이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확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미래지향적 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당사자였던 만큼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문제도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며 대화 재개를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 협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제 개화는 이미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 대통령이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주요 경제인과 만나 기업 지원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선 과거사와 관련해 반성을 언급한 이시바 총리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방안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에는 특사단을 보냅니다. 중국 통으로 불리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 민주당 박정 의원 등이 포함될 예정인데 무게감 있는 인사를 보내 한미, 한일과 함께 한중 관계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한 이 대통령이 외교 성과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어제 불이 난 서울 마포구 아파트 현장 합동 감식에서는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가 발견됐는데요. 당시 집안에 있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불이 번졌다는 유족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6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이 숨진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 현장. 아파트 5개 층 외벽이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불이 시작된 14층 내부에서는 오늘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감식이 실시됐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이렇게 출입 통제선이 쳐졌고 엘리베이터는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4시간가량 이어진 감식에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가 일부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배터리팩은 방에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숨진 방이에요?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해당 배터리는 리튬이온 전지로 화재 당시 집안에서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화재 현장에 있던 유족은 아들 방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폭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폭음이 컸다고 말합니다. 번쩍하는 순간이 2번 우르르 하더니 번쩍 펑 하고 터지는데 그 소리가 듣도 보도 못한 큰 소리였어. 그냥 집어 던지면서 터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머 누가 뭘 이렇게 집어 던져.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전 단자 고장이 잦은데 이럴 경우 배터리가 완충되고도 충전이 차단되지 않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21년 이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해마다 100건 이상씩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드시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고 리튬 배터리 화재의 위력이 상당한 만큼 실내 장시간 충전을 피하는 게 좋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외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경우 한번 불이 나면 불을 끄기도 어렵고 또 상당한 유독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대피가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폭발로 불이 난 건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불에 배터리가 폭발한 건지 규명하기 위해 국가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올해 초 보조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여객기 화재 사건 이후 정부가 비행기 탈 때 보조 배터리를 비닐백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자 대안 중 하나로 방염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어떨지 고병찬 기자가 실험해봤습니다. 바닥에 틈새가 벌어져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아닙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9일 이스탄불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이 여객기가 이륙 2시간 반 만에 회항했습니다. 틈새로 빠진 보조 배터리를 찾을 수 없어서입니다.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확인됨에 따라 탑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회항을 올해 1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으로 보조 배터리가 지목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선반에 두지 말고 눈앞에 두거나 가지고 있도록 했습니다. 또 비닐백에 넣거나 금속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 탑승 중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실험해봤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휴대용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 보조 배터리의 배터리셀을 공항에서 나눠주는 것과 유사한 비닐백 안에 넣고 열을 가해 열폭주 상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조 배터리 온도가 100도가 넘으면서 연기가 나더니 비닐백에도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외부와 격리하면 합선이나 과충전은 막더라도 열이나 압력으로 인한 화재에는 여전히 취약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비닐백이 쓰레기만 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또 비닐백 없이 탑승하더라도 막을 규정이나 제재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닐봉투에 안 넣어도 아무도 제재를 안 하더라고요 라는 댓글이 되게 많았거든요. 정부가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는 게 방염백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방염백 종류만 바꿔 실험해봤습니다. 위쪽에서는 연기가 새어나오더니 배터리가 터져버립니다. 반면 소화액이 든 아래쪽 방염백은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방염백 성능이 제각각인 겁니다. 하지만 아직 공인 성능 기준이 없어 어떤 방염백이 좋은지 써보지 않고서는 알기 힘듭니다. 화재 시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만큼 개선안 도입 전에 성능 기준부터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와 소비자 단체 의견을 추가로 모은 뒤 이달 중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어제 수원의 한 건물에 대한 폭발물 신고는 20대 배달기사의 자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허위 협박 신고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공중협박죄가 신설됐지만 실제 처벌은 벌금형에 그쳐 민사 책임까지 적극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환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어제 이 병원에 있는 경기 수원의 한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SNS 글이 올라와 환자 등 400여 명이 대피한 겁니다. 경찰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20대 배달기사의 자작극이었습니다. 건물 1층 음식점 쪽에서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자기가 글을 올리고 신고한 겁니다. 최근 폭발물 협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달만 하더라도 5일에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6일 신세계, 10일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 11일 광주백화점, 13일 용인 에버랜드 리조트, 15일 서울도심 대중교통과 옛 안동역까지 대상도 전국적입니다. 대부분 다 잡히는데도 협박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처럼 좀 장난이 되게 심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법원은 사제폭탄을 만들고 살해 협박을 한 3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3월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나온 첫 관련 판결입니다. 공중협박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까지 공중협박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45명을 모두 살펴봤더니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단 4명이었습니다. 약식 처분 5명, 불기소 6명에 3명은 기소유예였고 나머지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형사처벌과 더불어 민사적 책임도 적극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사에 대한 청구도 이루어져야 되고 뿐만이 아니고 사실상은 재산에 대한 민사 집행도 함께 이루어져서 그 결과가 공표가 되어야.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최근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3년간 허위 협박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이유로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신림역 칼부림 예고 등 3건뿐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본 방송은 지난 2023년 8월 25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2달 만에 1,600만 이례적 불안감 해소하는 불가피한 조치의 제목으로 정부가 유튜브에 올린 수산물 안전 광고 영상에 1,600만이 넘는 조회수 대다수가 초반 5에서 6초만 시청한 걸로 나타났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4분 26초 분량의 해당 광고 영상의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은 3분 3초로 나타났고
광고 영상의 시청자 대다수가 초반 5에서 6초만 시청한 걸로 나타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정정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대전시 의원이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시의회 제명안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결됐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문은선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 한 남성이 뒤에 서 있던 여성에게 말을 걸다 갑자기 옆 여성의 신체를 손으로 두드립니다. 남성은 송알섭 대전시 의원.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지만 언론과 피해자를 탓했습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다른 제3자한테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은 저는 제 생각 상식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고. 하지만 1심 판결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찬성 13명, 반대 5명, 무효 2명으로 징계 제명은 부결되었으니 제명안은 한 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대전시의회 의원 21명 중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개개인별 의원들의 뜻을 존중합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또 제명안이 부결되자 시의원들에게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당신들도 성범죄자입니다. 당장 전원 사퇴하십시오.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반성도 사과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성범죄에 대해 시의회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논평했고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시의회 결정에 깊은 실망과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피소 직후 국힘을 탈당해 무소속인 상태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군 복무 때 당한 성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청년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보훈부에 진단서를 냈지만 보상은커녕 오히려 취업길에 번번이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데요. 소수의견 김지인 기자입니다. 캄캄한 화장실에 낸 작은 창문. 30대 유모 씨가 이사를 오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일 뒤로는 불을 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막 어제 막 생생하고 제 몸을 보는 거 싫어가지고 샤워할 때도 불을 끄고 하거든요. 공군에 입대한 유 씨는 지난 2011년 자대 배치 이후 강제 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40살 신모 중령이 자신의 숙소나 승용차로 부르더니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진 겁니다. 너랑 나랑 계급 차이가 이만큼이야. 계속 당하니까 이제 위경련이 와가지고 며칠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 병원에 가지고 와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어떻게. 군 검찰이 확인한 범행만 2달간 6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더 소문이 날까 두려워 수사 도중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암묵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재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작년 유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군대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로 트라우마가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돼 참고 참다 사건 발생 12년 만에 받은 진단입니다. 공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진단을 토대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유 씨에게 배상금 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성범죄 이전에 군에서 적응장애 등으로 진단받은 전력이 있어 성범죄만으로 PTSD가 발병되거나 악화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훈보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부의 PTSD 심사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은 많습니다.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으로 PTSD를 호소한 10명 중 8명도 보훈부 심사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보훈보상 심사 대상자의 절반 정도는 꾸준히 인정을 받고 있지만 PTSD만 놓고 보면 인정률은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무작정 기다리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만성화돼서 나중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대 청년 유 씨의 꿈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자격증도 땄지만 PTSD 진단이 취업길을 계속 막고 있습니다.
그에게 군 시절 악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조국 전 대표가 서거 16주기를 맞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극우적 친윤 행보를 보이는 국민의힘 심판을 거듭 강조하며 내년 6월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 전 특별 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첫 공개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전에 열린 공식 추모식엔 참석하지 않았고 오후에 홀로 묘소를 참배하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참배를 마친 조 전 대표는 국민의힘 심판을 거듭 강조했는데 내란 이후에도 여전히 극우적 또는 친윤 행보를 하는 정당은 우리나라에 있을 가치가 없다며 거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된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0이 되어야 된다. 참배에 앞서 내년 6월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떤 경우든 6월에 국민들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어디로 나갈지는 저도 지금 결정할 수는 없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승리를 원치 않는다며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를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합당에 대해선 민주당 내 찬반이 있는 걸로 안다며 답을 피했지만 일부러 차별화에 나서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과거 정의당처럼 저희가 움직이진 절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자신과 가족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2030 세대의 반감에 대해선 비판을 받아들이며 자신이 할 일을 실천하겠다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주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전국을 돌며 정치 행보를 이어간 뒤 오는 11월 당대표로 복귀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데요. 전두환 신군부로부터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당시 미국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던 상황이 담긴 기밀 문건들이 45년 만에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5월 민주화를 외치다 계엄군의 군합발에 피 흘린 무고한 시민들. 당시 전두환 신군부는 5.18 민주화 운동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일으킨 폭동이라 매도했습니다. 이른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김 전 대통령은 군사재판에 회부됐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제 데려갈 줄 모르거든, 사형장으로. 그러면 밖에 발소리가 나면 그것에 제일 견디기 힘든 그런 공포심을 일으키더라고. 당시 숨가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미국 정부의 비밀 문건이 45년 만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작성한 56쪽짜리 보고서. 김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서 정당한 정치 활동을 한 것이라며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명시했습니다. 1980년 11월 18일엔 미 백악관이 전두환의 방미 일정 조정차 방문한 김경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들였습니다. 블레진스키 미국 국가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김대중 사건은 정치적 판결로 인식돼 한국의 국제적 평판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김 실장에게 경고했습니다. 아예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1980년 11월 21일 카터 미국 대통령이 작성한 서한문 초안. 김 전 대통령의 사형 선고에 대해 카터 대통령은 한미 안보 관계에 대한 미국 국민의 지지가 이미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있다고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글라이스틴 미 대사는 그로부터 보름 뒤인 12월 6일 전두환을 만났는데 이때 서한이 전해진 걸로 추정됩니다. 결국 이듬해 전두환 정부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게 하는데 좀 중요한 단서들이 되는 그런 자료들이 나왔다라는 점이 좀. 그리고 44년 뒤 또 한 번의 계엄의 위기를 극복해낸 한국의 민주주의. 이재명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을 한국의 과거와 오늘,
미래를 지켜낸 한 그루 거목이라 평가하고 그 길 따라서 멈추지 않고 직진하겠다며 추모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예스24와 SGI 서울보증에 이어 웰컴 금융그룹의 대부업체 계열사가 랜섬웨어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웰컴 금융그룹 측은 개인 고객 정보 유출은 아직까지는 확인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연이은 해킹 공격에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해킹 정보가 거래되는 다크 웹사이트. 러시아계 해커 조직이 오늘 스스로 웰컴 금융그룹을 해킹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웰컴 금융그룹이 중요한 정보 보호에 소홀했기 때문에 내부 정보가 유출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커 조직은 모든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며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자택 주소와 계좌 같은 수많은 정보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확보한 파일은 130만 개, 1테라바이트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실제 내부 문서로 보이는 일부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대부업체는 웰컴 저축은행으로 잘 알려진 웰컴 금융그룹의 대부업체 계열사입니다. 부실 채권을 매입해 추심 관리하는 업체로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면 저신용자들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은 이달 초에 벌어졌습니다. 해커가 시스템을 먹통으로 만들고 대가를 요구하는 이른바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겁니다. 웰컴 금융그룹은 발생 직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고 시스템 일부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인 고객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발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웰컴 저축은행 같은 다른 계열사 서버는 공격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GI 서울보증과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인 예스24에 이어 민감 정보가 많은 대부업체까지 해커들의 공격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금융권의 보안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정보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뉴스데스크는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인 저출생의 원인을 짚어보고 해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답은 간단했습니다.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아니라는 것. 낳는다고 끝이 아니라 키워야 하는데 바로 이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는 노모 씨. 퇴근 시간인 9시가 되면 초등학교 3학년 딸을 키우는 노 씨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남편은 지방 근무가 잦아 육아는 온전히 노 씨의 일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돌보미가 그만둔다고 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연계될 사람이 없다?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른다. 아이 돌봄 이용자는 5만 9천 가구, 대기도 9,500가구에 달합니다. 4시부터 8시는 가장 대기가 많은 시간대라서 6개월 이상 소요되고 계세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정부는 돌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성가족부 돌봄 서비스에 배정된 작년 예산 4,700억 원도 다 쓰지 못해 거의 1,000억 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올 1월 한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아주는 돌봄 교실을 추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 37명 맞벌이 부부 자녀 중 22명만 돌봄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라에서는 솔직히 그렇잖아. 애 낳으면은 나라에서 다 키워주겠다. 맘 놓고 일하세요. 지금 거기 떨어진 모든 아이들이 다 학원 뺑뺑이 하고 있어요. 정부 저출생 예산은 올해에만 28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수십조 예산이 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걸까요? 지난 7월 26일 경북 예천군의 한 사찰. 1박 2일 매칭 캠프에 청춘 남녀들이 모였습니다. 예천군은 6천만 원을 들여 미팅을 지원했습니다. 여자분 15분, 남자분 15분. 둘러앉아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결혼을 시키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발상. 이 같은 결혼 장려 사업에 전국 지자체에서 지난 5년 동안 53억 원을 썼습니다. 1,286쌍을 추선했는데 결혼한 건 고작 41쌍 뿐입니다. 결혼만 하면 현금을 준다는
결혼 장려금도 올해에만 598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결혼 장려 예산과 같은 단기성, 이벤트성 그 행사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전혀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형편상 일을 그만둘 수 없는 노 씨는 돌보미를 못 구하면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둬야 하는 처지입니다. 뭐에다 쓰시는 건지 싶네요. 뭐에다 쓰는 건지 그 예산을. 사실 필요한 건 아이 돌봄 선생님이잖아요. 한국 여성의 출산 의향은 5점 만점 중 1.58점으로 UN 주요국 가운데 최저 수준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빠르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하지만 글로벌 관세 전쟁과 급격한 환경 변화로 녹록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뉴스데스크는 자동차와 반도체, 조선업 등 격변기를 맞은 우리 산업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첫 순서는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는 석유화학 분야인데요. 활기를 잃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송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오후 4시 화학 제품을 싣고 분주히 출발해야 할 화물차들이 주차장에 멈춰서 있습니다. 터미널에 세워진 화물차 가운데 이렇게 바퀴가 공중에 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직 물건을 싣지 못했다는 걸 뜻합니다. 주문이 없어 멈춘 화물차들. 2025년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단면입니다. 보시면은 다 거진 할부차예요. 차가 지금 거진 3억씩 가는데 일주일에 한 탕 해가지고 다 신용불량자 일보 직전입니다. 간간히 이뤄지던 공장 증설도 작년 말부터 뚝 끊겼습니다. 5천 명 넘게 일했던 이 증설 현장엔 유지보수 인력 100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하루에 몇 사람씩 꾸준히 일자리 좀 달라고 정말 굶어 죽게 생겼다고. 불황의 그림자는 공장 설비업체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원래는 작업자 30명 정도가 배관을 만들던 곳인데요. 지금은 작업자를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이렇게 불도 꺼진 상태입니다. 그럼 이 공터가 다 꽉 찼겠네요. 그렇죠. 모자랬죠. 작년에 계약했던 물량들이 계속 적치가 돼 있고 11월 달까지는 그래도 좀 복잡했었는데 지난 50년간 우리 석유화학 업계는 플라스틱 원료 에틸렌을 중국에 팔면서 말 그대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국내 상위업체 4곳이 9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 3년간 에틸렌 설비를 폭발적으로 늘리더니 우리 연간 생산량의 2배의 에틸렌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강 경쟁자로 돌변한 한때의 최대 고객은 값싼 제품으로 세계 시장을 집어삼켰습니다. 최근에는 원유를 직접 생산하는 중동까지 뛰어들어 중국보다 더 싼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때 순이익 1조 원을 기록했던 여천 NCC는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양대주주 한화와 DL의 투자 결정으로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중국이 공격적으로 에틸렌 생산을 시작한 시점부터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평상시에 비해서 20% 이상 감축 운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상시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는데 불과 3, 4년. 기업들은 벌써 공장을 줄이고 있습니다. 1위 LG화학은 김천과 나주공장 일부 설비를 철거하기로 했고 2위 롯데케미칼도 지난해 여수 2공장의 가동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제품 차별화가 어려운 산업 특성상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도 장기적인 생존은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정부도 이달 중 지원 방침을 밝힐 예정인데 근본적으로 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시사저널의 2025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언론 매체 부문 조사 결과 MBC가 영향력과 신뢰도 등 모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영향력 조사에서 MBC는 49.4%의 지목률로 선두에 올랐고 같은 수의 일반 국민 대상 조사에서도 62.4%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MBC는 또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조사에서도 전문가 40.8%, 일반 국민 51.8%로 1위였으며 열독률에서는 2위와 15%포인트 이상의 큰 격차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수도에서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조차 네타냐후 총리가 2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는 이 전쟁에 반대하는 건데요.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전쟁이 성경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광장이 수십만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가자 전쟁 중단을 촉구하며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인 시민들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로 50만 명을 넘어선 걸로 추산됩니다. The majority which is silent is against the war, against the destruction of Gaza. Worried about the people of Gaza and we want to bring peace and calm to the area.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 돌아오지 못하는 것도 네타냐후 때문이라고 분노했습니다. אנחנו קמים עכשיו להציל את החטופים ואת החיילים ואת סיום המלחמה. אנחנו דורשים את מה שמגיע לנו, את הילדים שלנו. 시위대 일부는 도로를 점거한 채 타이어를 쌓아 불을 지르는가 하면 장관들의 집을 찾아가 종전과 인질 석방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나라 안팎의 종전 요구는 아랑곳 없이 가자를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לכן גם כדי לקדם את שחרור חטופינו וגם כדי להבטיח שעזה לא תהווה יותר איום על ישראל, עלינו להשלים את המלאכה ולהכריע את החמאס. 특히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땅, 이른바 대이스라엘을 꿈꾼다며 유대인 후세를 위한 영적인 사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 데 가자 점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부터 가자 북부 주민들에게 텐트 등 필요한 물품을 배급하며 점령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총참모장은 주민 이주는 2달도 안 걸릴 것이고 이주가 끝나면 포위하고 진입해 점령할 것이라며 사실상 2달 뒤 군사작전을 예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에선 뒤늦게 네타냐후 자체가 문제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국민도 납득하지 못하는 이른바 성전에서 지금까지 6만 2천 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덴마크 미트윌란의 조규성 선수가 무릎 수술과 합병증을 이겨내고 1년 3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축구대표팀 복귀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냈는데요. 김수근 기자가 전합니다. 미트윌란이 1대0으로 앞선 후반 추가 시간, 머리를 짧게 자른 조규성이 교체 투입됩니다. 무려 448일 만에 그라운드를 밟은 조규성은 곧바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상대 진영 깊숙이 공을 몰고 간 뒤 몸싸움을 이겨내고 패스를 내줘 쐐기골의 기점 역할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복귀전을 마친 조규성에게 동료들은 축하를 건넸고 팬들도 환호를 보냈습니다. It was tough because since over 1 year, so I made it. 무릎 수술 뒤 재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해 통째로 날려야 했던 지난 시즌. 한 달 병원에 누워 있는데 12kg 빠졌거든요. 제가 하루에 막 한 3-4번씩 이제 진통제 이제 맞으면서 밤에도 막 두개고 그때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조규성은 대표팀 복귀의 꿈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월드컵까지도 잘 준비해서 다시 한번 대표팀에 가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바람인 것 같아요. 잉글랜드 브렌트퍼드에서 독일 2부 리그 카이저 슬라우테른으로 임대 이적한 김지수는 독일컵 1라운드에서 유럽 무대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선수 경력 없이 야구에 대한 열정만으로 KBO 리그 드래프트에 도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빠른 공으로 스카우트의 시선을 사로잡은 선성권 선수를 김태용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개 구단 스카우트 앞에 각자 다른 유니폼을 입고 모인 19명의 도전자들. 한눈에 봐도 남다른 체구의 선수가 눈에 띕니다. 키 197cm, 몸무게 110kg의 오른손 투수 선성권. 최고 구속 148km의 빠른 공에 커브와 스플리터 등 변화구까지 뿌리며 스카우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준비를 엄청 열심히 많이 했기 때문에 후회 없이 던지자 하고 마운드에 올라가는데 후회 없이 던졌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리틀 야구와 대학교 야구 동아리 경력이 전부인 비선수 출신 참가자 선성권. 야구에 대한 열정에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27살에 직업선수의 길을 꿈꿉니다.
야구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접한 야신 김성근 감독의 지옥 훈련도 도전의식을 자극했습니다. 김성근 감독님이랑 첫 훈련을 하셨을 때 야구장을 엄청 많이 돌았습니다. 그때 정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제가 응급실 찾아가가지고 치료도 받고. 빠른 구속과 큰 키에 비해 낮은 팔각도가 아쉽다는 평가를 받은 선성권. 최초의 비선수 출신 투수 한선태의 뒤를 이어 1군 무대에 오르는 게 목표입니다. 1군 마운드에 단 한 번이라도 밟아서 그런 소중한 기회가 저에게도 찾아온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3주 전 무릎을 다쳤던 안세영 선수가 100%의 몸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2연패에 대한 자신감도 나타냈는데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무더위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막바지 피서를 즐기기 위해 경포해수욕장을 찾았는데요. 아쉽게도 해수욕장은 어제 폐장했고요. 오늘 각종 시설물들이 철거됐습니다. 해수욕장은 문을 닫기 시작했지만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기처서인 주말까지도 서울의 한낮 기온 30도를 웃돌겠고요.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북한 지방에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근접한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차츰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로 비가 확대되겠고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밤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 한때 경기 동부 등 내륙 곳곳에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2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자기 집안일 있는 날 배우자의 부하 직원들한테 전화를 걸고 배우자 직장의 비밀 시설로 자기한테 값비싼 물건 준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부인이었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